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도 이루어지는데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해결책을 새로운 중동 붐에서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혁신기구 설치를 발표한 국민의힘이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인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국내 발병 지역이 이틀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에 특별 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액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더욱 전문적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물잔한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두 번째 구호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트럭 17대가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유엔은 구호품 물량이 적어도 매일 트럭 100대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도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해결책을 새로운 중동 붐에서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을 기마 부대가 호위해 입장하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직접 나와 맞이합니다. 성대한 국빈 환영식에서 반갑게 손을 맞잡은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이어 회담장에서 마주했습니다. 정상간 상호작용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로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둘러싼 의견을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출렁이는 국제 유가, 사우디가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만큼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당부했고 우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회담 이후에는 산업부와 사우디 에너지부 간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와 통계청 간의 협력 약정서가 체결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도 이루어지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맺을 양해각서는 모두 50여 건, 21조 원 규모입니다. 첫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한 사우디 관계를 과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를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도 참석해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한국의 수소 유통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 일정 모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매달 외교 일정에 주력할 때 시급한 민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계파 갈등의 불씨로 남은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와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지 35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업무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이나 최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 참석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며 치료와 전국 구상에 집중해왔습니다. 복귀 일성으로 당 내부 단합과 민생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당의 단합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입에 이목이 쏠리는 건 체포동의안 가결파 등 해당 행위자 징계 청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징계에 착수하게 되면 비명계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당 통합이 절실한데 이 대표가 굳이 당 갈등을 촉발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이 대표도 보궐선거 승리 직후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워 무기한 결정을 보류하거나 일단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 불가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지역이나 계파 안배가 있을지, 또 이 대표가 본격 예산 시즌을 앞두고 민생 실력을 얼마나 보여줄지도 평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당 쇄신책 마련에 고심하며 몸을 낮춘 국민의힘도 비난은 삼간체 민생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자신들의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변화하고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했던 정쟁적인 요소 모두 다 우리가 먼저 감수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산적한 당무회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등 연이은 재판 리스크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민생 경쟁, 그리고 각종 의혹 규명이라는 적지 않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야당과의 민생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 당 쇄신의 중심이 될 혁신위 인선을 두고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심과 민생은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예전처럼 총리 공간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 협의회. 애초 첫 발언을 하려던 한덕수 총리 대신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복귀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하려던 이 대표에 앞서 대표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생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실제 각종 민생경제 대책이 담긴 고위당정 협의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김장철에 대비한 정부 배추 물량 방출 등 먹거리 물가 안정책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에너지 수급 대책을 포함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생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비해 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운을 뗐습니다. 소럼피스킨병 발생 지자체에 특별 교부금을 내려보자는 제안도 정부 즉각 수용을 받아냈습니다. 민생 드라이브와 보조를 맞출 당 쇄신책,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는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외부 인사를 위주로 제안을 했지만 대다수가 고사를 거듭해 당초 계획보다 확정 날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안도 하고 접촉도 하고 했지만 쉽지 않은 여건인 거는 분명한 거고 조금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임을 저희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로 내년 총선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위 인사 실패는 자칫 김 대표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만큼 인선을 둘러싼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당 쇄신 역시 절실하고 당 혁신을 바라보는 관심 또한 높은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주목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본점 국감에선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감에선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독립영웅을 기리는 기념실 철거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이틀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 농가는 6곳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농가 3곳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와 평택, 충남 태안 등입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서산의 한우 농가 3곳은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첫 발생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국내의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현재까지 모두 10곳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 추세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복기를 거친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현 중인 것으로 보고 모기 등 매개체를 통한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백신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소 170만 마리에 접종할 분량을 다음 달 초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체가 형성되는 데 3주가량 걸려 안정화되기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발생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농가에서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을 해줘야 하고.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또 확진된 농가에 있는 소는 전부 매몰 처분해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 발생하는 피부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10% 안팎으로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며 우유 생산 급감 등 경제적인 피해 우려도 큽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소 피부에 우둘투둘 작은 혹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소 농가에서 확산 중인 전신성 피부병 럼피스킨병입니다. 고열과 침 흘림, 피부 결절 등 증상은 구제역과 비슷합니다. 다만 공기로도 감염되는 구제역과 달리 모기 같은 흡혈 곤충 등을 통해 주로 전파됩니다. 구제역은 돼지도 걸리고 사람도 감염되는데 럼피스킨병은 소들만 감염되며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치사율은 10% 안팎 수준.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파력이 세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해 국내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젖소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병 시 유량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기, 가죽 손상 피해도 심각합니다.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든지 유산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피부에 결절이 생기기 때문에 가죽에 손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분과 이동 중지 명령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축산시설과 소 농가 자체 예방이 중요합니다. 농가는 매일 농기구 등을 소독하고 살충제 살포와 구충 작업을 통해 전파 요인인 곤충 방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서해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농장 방역 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충남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위험지역 소독 강화 등 지자체 방역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몰수한 가상화폐가 11억여 원어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상화폐 20종류를 몰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정오 거래가를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가장 많은 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21년 몰수한 이더리움은 이미 처분했지만 그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의 가상화폐 처분 시점이 제각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도 고용 지표만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만 따져보니 제조업과 도소매업 경기 부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고 또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인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9.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2.3%입니다. 고용률 63.2%, 실업률 2.3%로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하며 고용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은 호황기를 맞고 있을까? 올해 상반기 민간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 40시간, 이른바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공공이나 농림, 어업 등을 뺀 민간 분야 취업자 수는 1,90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여 명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업황이 부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3만 4천 명 줄었고 도매와 소매업은 8만 9천 명, 건설업도 5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공공일자리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정부에서 예산으로 다 어쨌든 늘리면 이제 그거는 뭐 되는 부분이고 민간 경기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마다 신규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층 고용 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9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이라는 부분, 이제 취업자만 볼 게 아니라 고용률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제조업 등 민간 분야에서 고용 여건이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증개할 때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만 설명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증명서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 액수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심각한 물자난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두 번째 구호물품이 전달됐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추가 구호물품 트럭 17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구호품 트럭에 연료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와 폭발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첫 구호품이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균형 외교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평화회의에 참석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가자지구의 첫 구호품 반입에 대해 인도적 상황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의 한 걸음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인도적 물품이 도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cludes cooperation with Egypt,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will make our utmost effort so that the humanitarian goods will be delivered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평화회의에 참석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원유 수급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이 미국과 아랍 국가 등을 의식해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균형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G7 외무장관이 전화회의를 한 뒤 의장국인 일본이 발표한 성명에 하마스를 규탄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일본이 그동안 외교에서 강조해온 법의 지배라는 용어가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법의 지배에 기초해 하마스를 비판할 경우 이스라엘 역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언급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이상 일본으로서는 이스라엘 비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 점도 중동 외교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MBC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어떤 나라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가자를 통치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도 가자를 직접 통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가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국경 인근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잘못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2일 성명을 내고 군 탱크가 케렘샬롬 지역 근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쏴서 맞췄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화에서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까지 이제 한국의 주요 상품이 된 K 콘텐츠 뒤에는 주연 배우 외에도 감초 역할을 하는 수많은 단역 연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못 벌 정도로 사실상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수천 배의 임금 격차를 방치하고 노동시간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역 연기자의 실태 심층 보고서 내용을 강민경,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극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30대 A씨. 벌써 8년차 배우지만 본업만으로는 40만 원 월세를 내기조차 빠듯합니다. 못 벌 때는 한 달 반 그 시간 동안 30에서 한 6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부업은 필수. 그러나 언제 캐스팅이 들어올지 몰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 바로 연습 갔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죠. 연습 끝나면 또 몇 시간 뒤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굵직한 드라마와 영화에 여러 번 출연한 연기 경력 20년차 B씨도 공사장 일용직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한 회차분당 50만 원 정도를 받는 드라마 일은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
그나마 촬영을 해도 편집되거나 방송이 안 나가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단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역할로도 그렇고 생활비의 애로사항은 항상 있는 문제여서 K 콘텐츠를 빛내는 약방에 감초 단역 연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오르고 주연급 배우들의 몸값은 치솟고 있는데 단역 연기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최소한의 구제책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방영된 드라마 9개 작품을 살펴봤더니 같은 작품에서 회차별 출연료 최고액과 최저액이 각각 2억 원과 10만 원으로 2,000배 차이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준 드라마도 3편 중 1편꼴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은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제작 환경은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착취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출연료를 제시를 해도 연기자들에게는 신인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열정페이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현재의 단역 배우 임금 산정 방식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YTN이 만난 배우들은 소위 통계약이라는 관행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습 기간이랑 공연 기간 포함해서 통폐를 얼마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통계약이란 드라마 한 회나 연극 한 편을 기준으로 돈을 주는 포괄적 출연료 산정 관행입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노동 시간도 없으니 한 회차 분량을 위해 며칠 동안 촬영장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캐스팅이 됐는데 계약 날짜가 명료하지 않아요. 촬영 종료 시까지, 방영 종료 시까지 하다면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처우와 출연료 산정 방식에도 쉽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갑인 캐스팅 감독에게 반발하려면 일거리가 끊길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확보한 연기자 420명을 심층 조사한 보고서에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연평균 방송소득이 2천만 원, 즉 최저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소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나 이동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출연료 체불과 촬영장에서 폭언, 모욕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각각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캐스팅 보복 등이 두려워서 참고 견뎠다는 응답은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가능성이 좀 더 크죠. 하루살이처럼 정말로. 스타성에 따른 차등 지급은 인정하지만 단역 배우도 작품에 꼭 필요한 역할인 만큼 지금 같은 불합리한 출연료 격차나 비용 계산 방식은 바꿨으면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1%의 그분들이 본인들의 10분의 1 정도만 감소시키겠습니다라고 해도 나머지 한 100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작품 제작에 고용된 모든 출연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정하는 단체 협약을 마련한 뒤 촬영 일수에 맞춰 돈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열악한 출연료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 콘텐츠는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단역 배우들의 처우 개선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YTN 강민경, 권준수입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장애로 상담을 받는 학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발달 지연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난독증은 글자를 거꾸로 읽거나 받침이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지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글자부터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난독증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코로나19 이후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757명으로 94%를 차지합니다. 지능지수 IQ가 71에서 84인 경계성 지능으로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 역시 같은 기간 5.4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초등학생이 84%나 됩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주의력이 짧고 긴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 부진을 겪고 다른 사람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과 바깥 활동 감소 여파로 이른바 코로나 키즈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오면서 치료받는 학생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과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뇌의 각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저하되면 사실은 언어 발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뇌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난독증이나 경계성 지능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경계성 지능의 경우 부모가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글읽기나 사회성 훈련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피해도 크고 화재 진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배터리 폭발 화재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밤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에서 폭발성 화염이 치솟아 순식간에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주변 차량 4대ጥ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를 가정한 소방 훈련이 한창입니다. 차량 밑에서 연기가 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소화포를 씌워 열 확산도 막고 차량 밑으론 방수 관창을 넣어 배터리에 열을 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해 배터리에 열이 식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화재 진압이 더 까다롭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하점 발견이 어렵고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섭씨 800도까지 치솟은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진화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구멍을 내서 배터리 내부에 물을 뿜어 열을 식히는 특수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하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관통해서 단시간 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신규 특수 장비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낮은 격벽을 세우는 등 열폭주에 따른 불 확산을 막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해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자 포럼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면서 사우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수소 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연일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작전 중인 슈퍼 핵 항모와 패트리어트 대대들의 추가 배치도 명령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배치 명령 대기 상태의 병력도 당초 2,000명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주 등 미군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면서 현재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처럼 확전을 대비해 중동 지역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했지만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Are you encouraging the Israelis to delay invasion? 가자지구 지상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접경 지역에서 전투병들을 만난 참모 총장이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가자지구 접경지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세에 대비해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 14개 마을에 대해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리아의 주요 공항 2곳에 공습을 가해 항공기 운행을 마비시켰는데 이란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울러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슬람 사원에도 공격을 가해 하마스와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과 헤즈볼라에 의한 확전 우려도 점점 커지면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전쟁에 가담할 경우 상상 못할 강력한 반격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를 지키는 이스라엘군과 만난 자리에서 헤즈볼라가 참전을 결정한다면 제2의 레바논 전쟁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헤즈볼라의 일생의 실수가 될 것이고 상상 못할 강력한 힘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헤즈볼라와 레바논에게 완벽한 파괴란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액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라 더욱 전문적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속 박사방 참가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조주빈부터 각종 마약상까지 강력 범죄자들이 현금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챙기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검찰이 몰수하고 처분한 가상화폐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가상화폐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모두 11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3.4개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에 몰수된 가상화폐는 모두 2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처분된 가상화폐는 모두 12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무려 123억 원을 국고에 채워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매각이 허용된 뒤 팔면서 의도치 않은 대박을 친 겁니다. 압수 당시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22억 원으로 45배가 뛰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처분 시점은 검찰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몰수한 이더리움은 국고에 귀속했는데 이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모네로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빠른 환가 절차를 거쳐 불법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국을 청산 담당 기관으로 정하고
신뢰도와 전문성을 가진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압수한 가상화폐 처분을 맡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과 제기동, 청량리동 일부 지역에서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저수조에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단수까지도 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동북선 경전철 공사로 상수도관을 새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부 유속이 빨라져 수도관 벽 안쪽에 붙어있던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의 탁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며 저수조 청소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급수차를 동원해 급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으로 청년 도약 계좌에 갈아탈 수 있도록 일시 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왕에 모은 목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건데 정작 청년 도약 계좌 인기가 시들한 상황이라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매달 50만 원 한도에서 2년 납입 시 은행 이자의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줬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5년 납입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의 경우 특별히 일시납을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도 해당 분에 바로 붙여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 원을 곧장 연금리 5% 청년 도약 계좌에 넣으면 월 7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달 70만 원씩 42개월 추가 적립하면 5년 만기 환급금은 4,940만 원. 5년간 70만 원씩 청년 도약 계좌에 월별 납입한 경우보다 46만 원, 일반 저축에 납입한 경우보다 4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청년 계좌 인기가 시들하다는 것. 출시 당시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인기였던 청년 희망적금은 4명 중 1명꼴로 중도 해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는 8월까지 가입자 수가 42만 2천 명, 올해 목표 인원의 13.7%에 그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청년들에겐 다달이 적금 붓기도 5년 만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수요와 괴리된 형태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후라도 조건 등을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정부와 제도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달라진 경제 환경과 청년들의 현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혁신기구 설치를 발표한 국민의힘이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을 확정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김 대표가 직접 나서 인선의 속도를 내려 했지만 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외부 인사들이 거듭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난항이 거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위에서 혁신위원장이 결정되면 오늘 중으로 직접 인선 배경과 함께 쇄신을 위한 권한 등을 브리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 뒤 회복 치료를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인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당 지도부가 모이는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해 당 운영과 민생, 경제, 예산 심사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이를 옹호하는 여당과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 사이에 경론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울 엄피스킨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서해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해 정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 10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3국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은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어제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우리 전투기 F-15K와 미 전투기 F-16, 일자위대 전투기 F-2 등이 호위하며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나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한미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SSG를 누르고 먼저 1승을 챙겨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투수전 속에서 8회 대타로 나온 NC 김성욱이 투런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휴일 만원 관중이 들어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투수전으로 진행됐습니다. 팽팽한 영의 행진을 깬 건 8회 초 대타로 나온 NC 김성욱이었습니다. 엘리아스의 초구 체인지업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NC는 결국 SSG의 추격을 4대3 한 점 차로 따돌리고 적지에서의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날라오면 그냥 존 안에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NC는 2대1 한 점 차로 불안하게 앞선 9회 초 마틴과 서호철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4대1로 달아나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SSG는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하재훈이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4대3까지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초반에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게 오늘 좀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이번 시리즈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신민혁 선수 오늘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NC가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 87%의 절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두 팀은 월요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김광현과 송명기를 선발로 내세워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을 3대0으로 완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유스바니가 경기를 마무리하는 후위 공격 등 29점을 올리며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개막 이후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삼성화재에 한 세트도 얻지 못하고 3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우승후보 흥국생명이 20점을 올린 김연경을 앞세워 페퍼저축은행을 3대0으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높아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 기온도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과 경기 북동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4도, 청주 10.8도, 창원은 1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광주도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